1636년 12월 병자호란, 남한산성으로 겨우 몸을 피한 인조는 청나라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버티고 있을 때 홍타이지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너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하고 싸우고 싶다면 속히 일전을 벌이도록 하자. 항복이냐 항전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버틸 힘이 없었고 결국 항복하겠다는 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국서를 작성한 인물은 최명길이었지요. 이때 밖에 있던 예조판서 김상헌이 들어와 통곡하면서 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국서를 찢은 죄로 자신을 벌하고 항복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지요.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김상헌의 말에 신하들 모두가 울었고 세자의 울음소리는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 최명길은 바닥에 널브러진 찢어진 국서를 다시 주워 맞추면서 말합니다. 나라에는 국서를 찢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시 맞추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굴욕적이라 여긴 사람들은 최명길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자 희대의 간신이라 여겼습니다. 실록에서도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많았지요.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의롭지 못한 소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성과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위급한 일에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분명히 처리하여 미칠 사람이 없었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한 재상이라 하겠다. 지천 최명길,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586년) 최명길이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나고 6년 뒤 임진왜란이 터져 가족들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란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요. 잠시 전쟁이 소강되었을 때 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란 중에 책들은 거의 불타 없어졌기에 어렵게 책을 빌려서 공부했다고 하지요.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오늘은 증자가 되고 내일은 안자가 되며 그 다음날은 공자가 되겠다 라고 다짐했다 합니다. 똑똑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최명길은 왜소한 체격에 몸이 약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신음은 최명길을 사위로 삼으려 했지만 허약 체질 때문에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지요. 나중에 결혼했을 때 장모는 그의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합니다. 반면 장인인 장마는 최명길이 외모와 달리 큰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하지요. 장마는 문무를 겸비한 무장이었습니다. 최명길은 그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또한 장만을 도와 훗날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각별한 인연이었죠. 최명길에게 특별한 인연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상적 영향을 준 인물, 양명학자 장유입니다. 최명길은 이항복의 문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공부했던 장유, 이시백, 조익은 그에게 특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장유와는 각별했습니다. 장유는 양명학을 공부한 선비였습니다. 양명학은 보다 실천을 중시한 학문으로 유학의 한 갈래이긴 하지만 조선에선 2단 취급을 받았던 학문이었죠. 그는 주자학에만 매몰돼 있던 선비들과는 달랐습니다. 최명길도 장유와 함께 양명학을 공부했지요. 둘은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됩니다. 공부에 몰두하던 그는 20살에 과거를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생원시에는 장원, 진사시에는 8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소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인재였죠. 이때는 광해군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광해군 초기, 최명길의 벼슬길은 크게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관직을 받지 않다가 26살 때 공조좌랑, 다음 해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잘못된 의심을 품었고 곧 벌어질 사건들은 최명길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괴추국사가 일어났지요. 광해군과 대북파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 강도 사건을 영모 사건으로 조작해 관련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최명길의 아버지 최기남도 엮여 있었습니다. 영모 주동자로 지목된 김제남과 친했기 때문이었죠. 자칫 처형될 수도 있었지만 변론 끝에 파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명길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결국 사소한 사건 하나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괴추국사로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명나라 차관이 조선에 볼 일이 있어 입국했습니다. 광해군은 벌어진 옥사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비밀 유지를 위해 주변에 포졸들을 배치했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몇 명이 포졸을 동행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길에서 마주친 술 취한 한 유생이 명나라 사람을 보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라고 물었다가 그만 잡히게 됩니다. 포졸들은 그가 명나라 사람들과 밀담을 나눴다고 보고했죠. 이때 병조 자랑이었던 최명길은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그 유생을 석방해 주었죠. 하지만 대북파의 수장 이이첨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유생과 함께 최명길도 의심스럽다며 잡아들였죠. 최명길은 광해군에게 직접 국문을 받고 하옥되었습니다. 결국 관직을 삭탈당하고 도성에서 쫓겨났지요. 그렇게 벼슬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최명길은 아버지와 함께 가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강 이름이 지천이었는데 그는 지천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아버지 최기남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 상을 치르며 지냈습니다. 그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주역을 수천 번이나 읽었다고 하죠. 친구 장유와 함께 양명학도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광해군 정권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하자는 패모론이 대두되면서 윤리를 중요시한 사대부들의 지지를 크게 잃게 됩니다. 한편 북쪽에서 계속 성장하는 후금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후금은 명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이는 조선에게도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광해군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폐륜적인 모습과 후금을 유하게 대하는 외교에 사대부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그의 의심병은 심해져 영모고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광해군의 동생 정원군의 셋째 아들인 능창군은 영모고변을 받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능창군은 끝내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정원군도 화병으로 죽게 되자 분노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원군의 첫째 아들 능양군이었지요. 그는 이때부터 반정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반정 모의를 위해 사람들을 모았지요. 능양군과 함께한 대표적 인물은 이귀, 김류, 이괄, 그리고 최명길이었습니다. 반정 모의는 3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국행, 신경진, 이서, 김류 등이 먼저 주도했으며 이후 이귀를 만나 논의했고 최명길도 이때 동참하게 됩니다. 그 또한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죠. 최명길은 반정 멤버들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주역에 통달했던 그는 구체적인 반정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623년 거사는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직전에 정보가 새어나갔지요. 사실 그들의 영모 고변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광해군과 가까웠던 김계시가 고변을 일축했습니다. 반정의 주도 인물 중 한 명인 김자점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도 그녀는 광해군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한편 정보가 새나갔다는 사실을 안 김류는 눈치 보느라 반정군에 늦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괄이 대장을 맡았는데 늦게 온 김류에게 다시 대장 자리를 양보해야 하니 서로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반정군은 미리 포섭해둔 이들로 쉽게 궁궐문을 열었습니다. 광해군은 술을 마시고 있다 도망갔으나 잡히게 되었죠. 반정은 성공했고 능양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조선 16대 국왕 인조입니다. 이귀, 김류, 최명길은 반정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최명길은 2조 참판까지 고속 승진했습니다. 김류와 이귀 다음으로 인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최명길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그가 영특하고 민첩한 인물이지만 간사하며 사람을 깔본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만큼 당시에는 반정 성공으로 인해 자신감이 높았던 시기로 보입니다. 이때가 3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들어섰음에도 불안정한 정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반정 공신들끼리 마찰이 빚어졌죠.
이귀와 김류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귀는 김류가 반정 당일 눈치 보느라 늦었음에도 원훈이 된 것을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류는 오히려 자신은 제 시간에 왔다고 변명만 늘어났죠. 최명길은 이 둘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귀에게는 비난 좀 그만하라고 하고 김류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이귀는 크게 일을 벌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김류는 신중하지만 식견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귀와 김류가 1등 공신이 된 것에 비해 같이 반정군을 이끈 이괄은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북면 지역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지요. 변방으로 떠난 이괄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를 자극한 일은 이괄이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계획한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이런 고변이 나온 데에는 반정 직후 반대 세력을 처단하려는 분위기에서 나왔죠. 한편 인조는 이괄을 신뢰했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무고인 것으로 종결시키고 싶었으나 신하들은 이괄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귀는 이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 아들은 잡아들여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지요. 최명길도 이괄은 사사로운 인물이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이괄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람을 이괄에게 보냈습니다. 이괄은 자신이 이런 푸대접 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역적으로 모함을 받는데 어찌 아비가 무사할 수 있겠냐고 보았지요. 그는 아들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죽이며 결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말이지요. 이괄은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초반에는 기세 좋게 내려와 한양까지 점령했습니다. 관군들은 당해내지 못했고 인조는 공주까지 피란을 갔죠. 이괄은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괄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방심을 하고 맙니다. 관군의 반격으로 안현 전투에서 크게 패했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반란군은 흩어졌고 수습하지 못한 이괄은 광주로 도망치게 되었죠. 결국 그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했고 목이 잘려 인조에게 바쳐졌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명길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독부사가 되어 관군을 독려했습니다. 관군을 지휘했던 최명길의 장인 장만과 함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최명길은 군사들과 함께 진압작전에 몰두했지요. 이때 그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하는 자는 오직 최명길 뿐이다. 이후 최명길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다음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요. 최명길은 먼저 경국대전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법전이지만 오래되어 현 시점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또한 국정을 담당하는 비변사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당시 비변사의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기관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죠. 관직 제도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하는 음서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죠. 보다 능력이 증명된 이들을 더 등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이를 미루기만 했지요. 무엇보다 최명길이 걱정했던 것은 국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감소된 인구로 인한 군사력, 이괄의 난 이후 더 약해진 국방력은 나라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제대로 살피고 부족한 군사들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호패법은 백성들의 반발만 샀을 뿐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개혁은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게다가 인조는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되어 북방에 기차를 강화해 병사들을 감시했습니다. 반란 종자를 미리 색출하기 위함이었죠. 때문에 군사들은 눈치 보느라 제대로 훈련할 기회를 잃었고 국방력은 갈수록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관심이 이제 조선에게로 향했습니다. 후금은 명나라를 치는데 후방에 있던 조선의 존재가 거슬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나를 세우는 인조 정권이 문제였죠.
게다가 조선 땅에 숨어서 후금을 도발하는 모문룡이라는 명나라 장수도 거슬렸습니다. 모문룡은 가도라는 섬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도발을 일삼았으니 조선 입장에서도 난처했습니다. 그러다 이괄의 난이 일어난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괄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한명련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도망가 조선의 상황을 낱낱이 고했지요. 사실 누르하치는 조선과 원수진 일이 없으니 굳이 싸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 칸에 오른 홍타이지는 평소에 조선을 정벌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칸에 오르고 3개월 뒤 첫 번째 호란이 발생합니다. 홍타이지 사촌형 아미는 3만의 군대를 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요. 모문룡 제거가 목표였으며 동시에 조선을 굴복시키고자 했지요. 후금의 군대는 거침없이 남아있습니다. 8일 만에 황주까지 내려왔지요. 조선은 대항할 힘이 없었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사실 후금의 군대는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군량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명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했죠. 속히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조선에게 먼저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친명배금을 내건 인조 정권에게 오랑캐와 화친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죠.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힘의 차이로 화친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명분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이때 나서서 화친을 주장한 인물은 최명길과 이귀였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중요해도 현실적인 힘 앞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최명길은 화친해야 한다고 인조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후금과 정묘화약을 맺었습니다. 후금이 형, 조선이 아우로 형제의 관계가 되었죠. 이후 후금은 많은 물자 지원을 요구했고 조선의 경제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명나라와의 관계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랑캐에게 굴복했다는 현실이 조선에게는 큰 치욕이었습니다. 게다가 후금군은 조선에 머무를 때 약탈 범죄를 일삼았기에 백성들의 원성도 컸죠. 오랑캐에 대한 분노는 화친을 주도했던 최명길과 이귀에게 쏟아졌습니다. 둘은 간신으로 매도되었고 목을 쳐야 한다는 상소도 올라왔습니다.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최명길은 사직을 청할 정도였죠. 이때가 42살이었습니다. 나라 분위기는 점점 오랑캐를 멸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명나라 원숭안의 홍위포 때문에 큰 패배도 했지만 나중엔 홍위포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명과는 군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후금과는 형제 관계를 맺었죠. 명이 도움을 요청해도 곤란했고 후금이 군사를 요청해도 곤란했습니다. 두 강국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었죠. 후금은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수군이 부족했던 그들은 배를 빌려달라고도 요구했죠. 겨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매번 거절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물자도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갈수록 커져 감당하기 어려웠죠. 참다 못한 신하들은 후금과의 화친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조는 결국 후금과 절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국서까지 쓰는 강단을 보여줬지만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금은 이제 스스로 황제국을 칭하여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1635년 후금은 몽골을 정벌하면서 옥세를 획득하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신하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국호를 청으로 고쳤습니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 왕자들이 모였고 조선도 동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형과 아우의 관계가 아닌 군주와 신하가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국서와 왕자들의 별서를 든 용골대와 마부대를 조선에 보냈죠. 조선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오랑캐가 감히 황제를 칭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용골대가 가져온 별서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개 신하가 한나라의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전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고 보았지요. 기분이 나빠진 용골대는 바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골대가 돌아가는 길에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고 하지요. 심지어 사신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용골대는 이 사실을 홍타이지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조선의 노선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인조는 척화를 선언하는 격서를 작성했지요. 딱히 대비는 안 했지만 각오만큼은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이때 최명길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는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급하게 상소를 올렸다고 하지요. 압록강이 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니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인조는 그의 말이 옳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묘호란으로부터 10년째 되는 병자년에 청의 군대가 다시 조선을 침략했지요. 최명길은 다시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조선이 청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하지만 대세는 척화론이었습니다. 강화도로 피한 다음에 항전해보자는 의견이 많았지요. 1636년 12월 눈이 많이 오는 겨울, 청의 군대는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은 무시하고 곧바로 진격해서 한양 코앞까지 다다랐습니다. 피신 준비를 하고 있던 인조는 당황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지요. 남한산성으로 행선지를 바꿨지만 그마저도 여유가 없었지요. 이때 최명길이 적장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물으며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었지요. 죽을 수도 있는 전시 상황이라 위험했습니다. 떠날 때 병사 20명을 붙여주었는데 중간에 다 도망가고 부사 이경직과 병사 1명만 남았다고 하지요. 최명길은 적장과 만나 요구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곧 포위되었습니다. 산성은 튼튼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눈몰아치던 겨울이기에 오래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산성으로 돌아와 인조에게 말했습니다. 청의 요구는 왕제와 대신을 보내오라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인조는 계책을 부려 가짜 왕제와 대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은 가짜인 것을 알았고 다시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왕세자를 보내오라고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신하들은 분노하며 이제는 항전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산성 초기 분위기는 적과 맞서 싸우자는 의견들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엔 산성에 접근하는 청군을 무찌르는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한의 날씨에 전쟁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의 손발이 얼고 군량은 모자랐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의 근황병들이 달려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죠. 최명길은 인조에게 화친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하들의 비난이 요동쳤으나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홍타이지가 조선에 온다는 소식이었지요. 칸이 온다는 소식에 신하들은 동요했습니다. 김류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명길은 이제는 정말로 화친밖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척화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오랑캐와는 결코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 한 인물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쪽 같은 선비, 청음 김상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산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랑캐의 발밑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군왕이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명분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성문을 걸어잠궈 근황병을 기다리며 결사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지요. 항복하는 순간 나라의 존재 의미도 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최명길이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맞서 싸우자는 것은 그저 목숨만 버리는 무모한 처사라고 말이지요. 일단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월나라의 법녀도 원수에게 화친을 빌었듯 훗날이 있어야 와신상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요. 잠시 후 청에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홍타이지를 대청국 관원 인성 황제라 칭하며 조선이 전쟁을 유발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말하는 듯한 글이었지요. 신하들은 의논하다가 화답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김상헌이 막아섭니다. 지금 사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노여움을 풀겠습니까? 끝내는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해올 것입니다. 차라리 병사들에게 보여주어 사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최명길은 말합니다. 간이 온 이상 대적하기가 더욱 어려운데 대적할 경우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조는 속히 화답할 것을 명하면서 김상헌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답서는 최명길이 작성했습니다. 이에 척화파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척화신인 윤집은 항복을 구걸한 최명길에게 머리카락 수만큼 죄를 주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에서는 답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척화신들은 이제 싸움밖에 없다며 최명길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런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인조는 최명길의 공을 헤아려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내부에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암울한 것은 각지의 근황병들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안의 병사들은 추위 때문에 얼굴이 검푸르게 변했고 군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얼어 죽는 이들도 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명길은 하루빨리 화친을 이뤄내기 위해 적 진영으로 다시 국서를 들고 달려갔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서에는 최소한 조선의 안위와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은 이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무조건 항복이었지요. 어쩔 수 없는 조선의 상황만 말하지 말고 항복하든지 싸우든지 결정하라고 선포합니다. 산성으로 돌아온 최명길은 항복하겠다는 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국서를 김상헌이 통곡하면서 찢었다고 하지요. 이에 최명길은 찢어진 국서를 다시 주워 맞추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상헌과의 대립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일화지요. 이때 청은 산성에 대포를 쏘아대며 위협했습니다. 최명길은 인조에게 더 암담한 청의 요구를 전합니다. 왕이 직접 성에서 나와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인조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갈지도 모른다며 화를 냈습니다. 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냐며 질책하기도 했지요. 최명길은 다시 국서를 써서 출성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은 왕의 출성이 없다면 화친도 없음을 강하게 선거했습니다. 게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인조는 절망했고 죽고 싶다며 통곡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성을 나왔습니다. 최명길은 마지막 서신에서 왕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는 인조와 함께 삼전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조는 머리를 조아려 신하의 예를 표하는 삼괴구 고두례를 행했습니다. 최명길은 끝까지 인조와 함께 했지요. 항복의 대가는 컸습니다. 조선은 명맥만 유지한 채 청에게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보내졌고 윤집을 포함한 척화신 3명도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청의 회유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훗날 사막사로 불린 이들이지요.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명길은 이때 끌려간 포로가 50만 명이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조선인이 끌려간 것으로 보이지요. 선비들은 나라가 오랑캐의 발밑에 들어간 것을 통탄하며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란 일에 등 돌리게 됩니다. 과거를 보고 벼슬 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선비들이 오랑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었지요. 최명길은 이런 풍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상헌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김상헌은 항복할 당시 왕을 따라 나서지 않고 외지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자택에서 목을 매달아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구해졌습니다. 이를 들은 최명길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죽을 수 있겠냐며 죽는 척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체면과 신리를 모두 챙길 수 있겠냐며 비난했지요. 이제 최명길에게 남은 과제는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좌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인조가 믿고 의지할 인물은 최명길밖에 없었지요. 전쟁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명길은 인재 등용을 위해 애썼으며 동시에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청에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 병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최명길이 나서서 징병을 막아냈다고 하지요. 포로 송환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오려면 청의 노예상에게 속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은 돈 있는 양반들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때문에 속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최명길은 속환 비용을 100냥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환 비용도 문제였지만 잡혀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선비들은 포로가 되었던 부인이 오랑캐에게 더럽혀졌다고 여겨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명길은 이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인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은 부당하다고 말했지요. 덕분에 이혼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사대부들은 대부분 재혼했다고 합니다. 한편 청에서는 다시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최명길은 이번에도 청으로 갔습니다. 그는 홍타이지 앞에서 파병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나라와의 의리가 있고 여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발언이었지요. 홍타이지는 처음엔 분노했으나 그가 화친을 주도했음에도 의리가 있는 인물이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화친을 주도했던 최명길은 친청파라는 오해를 샀지만 사실 그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최명길은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청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았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를 훗날을 위해서 중요했지요. 하지만 청의 감시가 심해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독보라는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독보는 명나라 장수 홍승조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는데 조선에 왔을 때 임경업에게 붙잡혀 조사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명길은 독보를 연락책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밀스럽게 움직여 명에 보내는 서신을 독보에게 맡겼습니다. 서신에는 조선이 겪었던 상황과 명과의 의리를 잊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독보는 잠입 후 1년 후에 명나라 숭정제의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내용과 다시 힘을 합쳐 오랑캐를 공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안도했지만 곧 그의 행적이 청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명나라 장수 홍승주는 청과 접전을 벌이다 패했고 결국 투항했습니다. 그가 투항하면서 독보가 벌인 일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조선이 명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보를 파견한 최명길을 심양으로 불렀습니다. 이에 인조는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최명길은 자신이 혼자 독박을 쓰겠다고 했지요. 그는 용골대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독보에게 보낸 내용과 이유 등을 진술했습니다. 자신과 임경업이 주도했을 뿐 왕은 이 일을 모른다고 진술했지요. 간첩을 보낸 이유는 명나라 정세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한편 인조는 최명길이 책임을 회피할까 우려되어 그가 맡았던 영의정직을 파직했다고 하지요. 최명길은 결국 간첩 모의를 한 혐의로 사형수를 수감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성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김상헌도 갇혀 있었습니다. 김상헌은 반청 혐의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청이 조선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명나라가 아직 우리를 잊지 못하는 것은 오랑캐에게 항복한 것이 본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랑캐의 앞잡이가 된다면 명나라는 죄를 묻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명분과 의리를 저버리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명의 보복을 우려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청은 반청론자인 김상헌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 상소를 이유로 그는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반청을 외친 그는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끝내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최명길과 만나게 된 것이죠. 최명길과 김상헌은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표로 서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비난했지만 지금은 둘 다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지요. 김상헌은 최명길이 잡혀온 이유가 명과 내통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최명길 또한 김상헌이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선비임을 인정했지요. 최명길은 먼저 김상헌에게 시 한 편을 지어 보냅니다. 끓는 물이나 얼음이나 모두 물이고 가죽옷과 갈포옷도 모두 옷입니다. 일이야 때에 따라 다르더라도 마음은 도와 함께 돌아가리다. 그대께서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하든 침묵하든 모두 천기입니다. 이에 김상헌도 응수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렸으니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네. 아침과 저녁이 바뀐다 해도 어찌 바지와 저고리를 바꿔 입겠는가. 어진이도 간혹 그르칠 수 있으나 경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법.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해주나니 급할 때라도 저울질은 신중히 하기나. 둘은 심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간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김상헌은 말합니다. 서로의 우정을 찾아
호련 100년의 의심을 풀어버렸다네. 최명길도 말합니다. 그대 마음 돌과 같아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고리와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네. 그리고 얼마 후 1644년 명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청나라는 이제 여유가 생겼는지 조선인들을 하나둘 풀어주었습니다. 심양에 갇혀있던 최명길과 김상원도 사면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날 때 용골대는 청황제를 향해 감사의 의미로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최명길은 절을 했지만 김상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골대가 강요해도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끝까지 하지 않았지요. 1645년 최명길은 김상원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조선의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소현세자도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의 귀국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청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올릴 것이라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세자는 귀국 후 3개월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독살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 배후에는 인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자 세자의 부인인 강빈 또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인조가 먹는 음식에 독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조는 이것을 강빈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독살 혐의를 뒤집어 씌웠죠. 최명길은 이러한 인조의 행보를 막고자 했습니다. 강빈이 사사되는 것은 막으려고 했지요. 최소한 죽이지 말고 유배라도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결국 강빈은 역모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이후 최명길은 인조에게 민심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퇴하게 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병세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었죠. 최명길의 병세는 위독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서 지냈다고 하지요. 인조는 상시 간병할 수 있는 어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647년 5월 최명길이 병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